촛불혁명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킨 민주의 축제였습니다. 그 시각 태극기 집회에서는 계엄을 선포해 군이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각되는 것은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 계엄령이 아니고는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늦기 전에 선포하라! 늦기 전에 선포하라! 국회를 해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합니다! 계엄령을 해서 사기 탄핵을 진행한 234명의 이 간첩들을, 이 종북 세력들을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 해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계엄령을 선포하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둔 3월 초. 미국에서 발행되는 썬데이 저널 USA가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이 계엄령과 위수령을 발령할 것이란 보도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실제로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기무사의 계엄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더욱 커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문건들이 촛불 시위를 제압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것은 반란을, 즉 친위 쿠데타를 미리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놀랄 만큼 평화롭게 진행된 촛불혁명.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축제가 군에 의해 진압되는 위태로운 시나리오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2016년 10월 29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첫 촛불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로부터 5일이 지난 11월 3일, 국군 기무사령부는 군 통수권자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이라는 문건을 작성합니다. 국방장관은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하야, 유고 등 국면별 대비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그 무렵 국방부에서는 위수령에 의해 군을 출동시킬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위수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군을 치안에 동원할 수 있는 법령입니다. 군이 인신 구속까지 할 수 있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안이었습니다. (2017년 2월) 국방부 고위 인사가 한 법무관에게 위수령을 존치시킬 논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법무관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자 고위 인사가 비상사태 시 위수령에 근거하여 군을 출동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법률가로서만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이게 왜냐하면 위수령이라는 게 그 법대 1학년생들 다 알거든요. 이게 뭐 모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위수령에 모법이 없거든요. 대통령령만 딱 하나 있고 내용도 좀 황당하게 그지없고 그런 것인데 이거를 합리화시키는 논리를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다. 그건 지금 와서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아찔하죠. 결국 국방부 고위 인사는 다른 법무관을 시켜 위수령을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둔 3월 초, 기무사는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란 문건을 작성합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촛불 시민들이 혁명을 주장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비한 비상조치로 위수령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육군참모총장은 병력을 출동시킬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도 육참총장이 병력 출동을 승인한 후 합참의장과 장관의 승인을 받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병력 출동 시 육군 총장 승인 후 합참의장, 국방장관 별도 승인을 받아 논란 소지를 해소한다. 이거 굉장히 문제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군령권이 육군 참모총장한테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총장이 병력을 출동시킨 다음에 나중에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 별도 승인을 얻겠다.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의 지시를 받고 육군 총장이 위수령을 발령을 하면 되는데 위수령을 먼저 육군 총장이 발령해서 병력을 출동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겠다. 이거는 지휘권 침해예요. 이것을 군형법상 반란죄라고 합니다. 위수령 발령을 계획하며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내렸던 위수령 담화문까지 검토했습니다.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습니다. 계엄 사령관은 육군 참모총장을 임명한다고 적시했습니다. 현행 계엄 실무 편람에는 합참의장이 계엄 사령관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 의사는 상관인 합참의장을 제쳐두고 그 아래에 있는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을 맡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앉는다. 갑자기 그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불경스러운 거예요. 삼성 장군 주제에. 그렇잖아요. 삼성 장군 주제에 갑자기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 앉히겠다고 이미 다 계획을 다 그렇게 짰잖아요. 초기 단계에서 검토 수준이 아니라 이미 다 그런 계획을 짜가지고 심지어 포고문이나 이런 것도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대장 아무개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이걸 과연 기무사령부가 아무리 그 군내 최고 정보기관이라 하더라도 쉽게 결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있었다.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했지 않냐는 거죠. 계엄군은 최강의 전력으로 편성했습니다. 기계화 6개 사단과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으로 계엄군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정부종합청사, 국방부의 3개 여단이 투입되고 광화문의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 대테러 부대인 707 특임대대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무장도 하지 않은 단순히 촛불을 들었던 이런 국민을 상대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무장을 갖춘 전차와 탱크 등으로 무장을 갖춘 기계와 보병사단을 투입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육군에서 가장 전투력이 뛰어나다는 공격적이라는 특전사를 투입하고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최정예라는 대테러 그다음에 요인 암살 그리고 거기는 저격총이 많아요. 707 대대로 투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했잖아요. 그거는 국민들하고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지방에는 향토 사단이 있는데도 기계화 사단과 특전 여단을 광주, 부산, 대구로 투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엄군이 지방의 향토 사단을 접수하는 형식입니다. 계엄 시행 준비 착수 의명으로 돼 있고 명령에 따라서 그 본 대비 계획을 국방부나 육군본부에 제공하고 계엄 기구 설치 준비, 계엄 임무 수행군, 임무 절차 구체화 등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제공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단순한 검토를 넘어서 실행 방안으로 볼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계엄 사령관이 발표할 포고문까지 준비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하고 언론, 인터넷, 통신, 출판, 보도를 검열하며 포털과 SNS까지 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 처리하여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아니 지금 국회의원을 잡아들이겠다는 것은 자기들 의도한 게 어떤 뭐 진짜 의원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절차를 통해서 잡아들이겠다, 검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포고령을 발령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위반하게 만든 다음에 목적도 분명하잖아요.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게끔 잡아들이겠다는 거니까 이런 위헌적인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란 예비 업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도 계엄 문건을 조사했습니다. 장영달 위원장에게 계엄 문건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번 그 계획서를 보면요, 그 영락 없이 12.12 그리고 5.18 때 전두환이가 했던 참고서를 갖다 놨다니까. 보셨잖아요. 참고서 갖다 놓고 아하 그때는 그렇게 했구나. 현대판 광화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거 맞춰서 딱 2018년도 판을 만들어 놨어. 아마도 박근혜, 최순실 그 눈먼 사람들 저기 대통령이라고 있으니까 놔두고 그걸 기화로 이용을 해서 군사정권을 세워서 과거 박정희나 전두환 선배의 떳떳한 후예가 되자. 그런 음모를 한 거 아닌가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1987년 4월 전두환 대통령은 직선제 개헌을 거부하고 간선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호헌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에 반발해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무렵 군부가 위수령을 발령할 것이란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군사 독재 정권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군대를 동원한 수단이 위수령이었습니다. 전두환이 조직한 군내 사조직 하나회가 친위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점조직, 세포 조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육군본부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육군본부. 이놈들이 위수령을 다시 그때 당시 전두환 이제 그 대통으로 하려고 아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헌을 안 하는 호헌 이놈들이 뭉쳐가지고 그분들이 그분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헌을 어떻게 친위 쿠데타. 그렇죠.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 하기 위한 분위기가 그래서 회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육군본부에서 했던 거예요. 육군본부 내에서 위수령 개혁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준비를. 근데 그게 쿠데타 친위 쿠데타 하려고 다시 해석하면 그래 이놈들이 지금이랑 너무 똑같아서 똑같아요. 그런데 증언을 한 사람은 1987년 당시 육군 정훈감을 지낸 표명열 장군. 어렵게 정식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대략 흐름을 이렇게 보니까 모여서 숙덕하고 하는데 회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엄에 관계되는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회의를 하는데 정훈감은 들어오지 마라 그래. 원래 정훈감은 꼭 참석을 해요. 왜냐하면 계엄을 선포하려면은 언론을 장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규정에도 정훈감은 언론처장을 하게 돼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호언을 발표한 이후라고 보면 되나요? 전인가요? 호언을 해야 되겠다 한 이후이지요. 이후에. 예. 그러면 적어도 4월에서 6월 사이네요. 그렇죠. 육군본부 참모부장들이 거의 17기가 주도하고 있었고요. 주였고요. 또 17기에 그런 야심가들이 또 있었고요. 또 12.12 광주 학살을 성공시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봤고 근무지 이탈 등 온갖 하나회가 위수령을 발령해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고 군사 독재를 연장시키려 한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육사 15기 하나회 멤버인 민병돈 장군도 위수령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민병돈 장군은 특전사령관이었습니다. 그거는 소문이야. 위수령이 하달든 게 아니고
그럴 것이라는 소문이야. 네네. 나도 소문을 들은 거야. 소문은 들으셨어요. 육본에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소문. 육본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수도권 부대에서 야 이제 위수령 내린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 17기를 좀 주축으로 그런 위수령을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육사 출신이 어느 특정 기에서 위수령을 뭐 준비하고 뭐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건 소설 중에서도 아주 삼류 소설이야. 그냥 이 동료들끼리 만나면 야야 이거 뭐 위수령이 뭐 내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지. 이렇게 풍문으로. 그게 무슨 근거가 있는 얘기가 아니야. 한간에는 민병돈 특전사령관이 위수령 출동을 거부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반대했다, 옳지 않다라고 하셨거든요. 전두환 대통령한테 반대한 게 아니야. 그럼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상황을. 아니 대통령의 부하인데 그렇잖아. 이 장군들 사령관들은 군 최고 통수권자가 누구야? 대통령 아니야? 그 헌법에 나와 있잖아. 대통령이 국군 사령관이야. 근데 어떻게 대통령한테 그래? 그게 아니야. 대통령한테는 복종해야지. 그러나 부하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지시나 명령은 건의를 할 수가 있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지. 내가 대통령한테 반대했다. 아니야. 내 증거를 보여줄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실까요? 네네네. 계엄령. 아 예. 위수령이 아니라 계엄령을 내린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87년도라고 적혀 있네요. 오퍼레이션 작전 오더. 오더. 약자로. 명령이지. 작전 87년도 작전 명령. 민병돈 장군은 30년 동안 보관해온 비밀 문서를 취재진에게 공개했습니다. 1987년 작성된 계엄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위수령이 내릴 것이다 그렇게 들었는데 받아놓고 보니까 이게 위수령이 아니라 계엄령이더라고. 이건 최고 아니야 계엄령이면. 이걸 딱 보니까 이제 육군본부를 통해서 내려온 거야. 아 그때 당시 그러면 그 자료인가요? 응? 그 자료예요? 내가 받은 명령서인데 움직이는 부대에만 내려온 거야. 움직이는 부대. 그러니까 계엄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대. 계엄군 부대에만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특전 부대라는 건 계엄군 중에서는 핵심되는 부대 아니야. 그렇죠. 그 명령서가 참모총장을 통해서 내려온 거야. 그래서 육군본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네요. 여기도 2급 비밀이라고 적혀 있네요. 비밀이야. 그래서 이런 소가 거기에 돼 있어. 군사 2급 비밀 작전명령 제87-4호. 어쩌면 세상에 단 한 부뿐인 문서일지도 모릅니다. 문서는 계엄작전명령 5장, 출동부대 소요진압작전간 행동지침 9장 등 총 13장이었습니다. 군문제 전문가들에게 문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전직 권익위 국방담당 조사관 김영수, 군검사 장영진, 군판사 김상호 등 3분을 모셨습니다. 문서는 첫 장부터 예사롭지 않은 비밀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군사 2급 비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문서가 작성된 것은 87년 6월 19일 서울 용산 육군본부. 쉽게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전쟁 계획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작게 뭐 유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이게 유출이 되면 이 작계를 다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대단한 거죠. 작전명령 발신자는 육군참모총장.
박희도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민병돈 특전사령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서인가 말이야. 보통 문서는 문서 수발계통 있잖아. 네. 그래가지고 상급 사령부하고 하급 부대하고 그 문서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 문서 수발계통이 있어. 네. 이건 그렇게 온 게 아니야. 직접 전해준 거야. 누가요? 어? 누가요? 나한테 직접 참모총장이 나한테 직접 준 거야. 당시 참모총장이? 그러니까 근데 좀 이걸 말이야. 네. 아 이거 문서 수발 계통으로 오면 그 계통에 있는 놈들이 야 큰일 났어. 야 이거 큰일 나는구나 알 거 아니야. 그러면 참모총장이 모든 그 움직이는 작전 개헌 부대에는 직접 다니면서 주는 거죠?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불러서 주지. 불러서. 문서의 성격은 작전 명령. 군대에서 작전 명령은 어떤 의미일까? 작전 명령이라는 거는 엄한 거죠. 그대로 해야 돼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쪽으로 공격하면 잘못하면 우리 중대 다 죽는다. 우리 세대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나 안 가겠다 할 수 없잖아요. 작전 명령은 가 하면은 다 죽더라도 가게 돼 있거든요. 절대 그거는 복종하고 준수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엄 작전 명령의 관련 근거와 상황란이 비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상 상황 자체가 그 계엄을 시행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빈칸으로 한 게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관련 근거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 관련 근거는 아마 여기에서는 당연히 헌법도 있고 그 당시에도 계엄법이 있는데 그것을 전제로 했지만 사실상 그 관련 근거를 쓰지 않은 것은 이 문건 자체가 정당한 그 명령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당시에는 비워놓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소요 진압 임무 수행 시점은 6월, 날짜 칸은 비어 있습니다. 87년 6월 날짜는 정하지 않았어. 왜? 시작하면 그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그 전에 육군 본부에서 이걸 내려주고 하고 이걸 가지고 있다가 그 명령 몇 호 시행하면은 그때 이제 날짜가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날짜를 미리 정하는 게 아니야. 그 명령은 미리 내려놓고 명령 몇 호 오후 2시 30분부로 시행하면 그때 이게 따라서 부대가 움직이는 거야. 두 번째 장 실시란에는 계엄군 편성과 임무를 적시했습니다. 서울에는 24단, 34단을 비롯해 3개 특전여단과 3개 특공연대가 수도방위사령부에 배속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지방의 경우 9사단과 26사단과 3개 특전여단, 해병 2개 연대, 706 특정연대를 대전, 광주, 마산, 부산 등 대도시에 투입하도록 조치했습니다. GOP 사단, 그러니까 북한하고 관련돼 있는 이 사단도 움직여요. 그리고 특전사는 6개 여단이 전체가 투입이 돼요. 대규모네요. 네, 그러면서 수도권에도 가고 그 수도권에 있는 부대가 지방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개념이냐면 1개 사단에 1개 특전 여단, 1~2개 특전 여단을 한 지방에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요. 그냥 전국 계엄이에요. 그리고 비상 계엄이에요. 심지어 제1항공여단과 화학부대까지 계엄군에 포함시켰습니다. 민병돈 장군이 이끌던 특전사는 1987년 계엄군의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특전사령부. 내가 사령관이야. 네네. 이제 이것이 내가 해야 할 내용이야. 여기 보면은 이제 여단들의 어디 배속 이렇게 돼 있지. 네. 계엄부대 병사들은 실탄 75발과 비상식량 3인분을 휴대한 채 경계태세를 유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계엄군은 당시 민주화를 요구하던 학생,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했습니다. 가스탄 발사 등 폭도의 전투 의지를 약화시킨 후 진압봉을 사용한다. 발포 명령은 육본 건의 후 승인하에 조치한다. 초기에 강력하고 완벽한 작전을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해 발포까지 계획한 것입니다. 시민을 상대로 강력한 공격 부대를 투입한다는 점에서 1987년과 2017년 두 개의 계엄 문건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은 이제 그 87년 문건이 상당히 그게 포함이 돼 있다고 할 정도로 약간 유사한 측면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위가 국가 교란 상태나 내전 상태를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상황적 요소로서 비슷하고, 기본적으로 이 부대 배치라든지 이런 전반적 작전 개념은 상당히 유사하다. 1980년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는 장면입니다. 공격적인 특수전 부대가 시위 진압에 투입될 경우 어떤 양상이 벌어질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1987년, 전두환 정권은 또다시 특전사를 광주와 부산, 마산에 투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마 항쟁과 광주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5.18 광주 민주항쟁 때도 그런 거예요. 과도하게 진압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공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을 다치게 하거나 누군가가 피를 보게 만들죠. 그러면서 진압군이 다치는 겁니다. 그러면 진압군이 과도하게 진압하죠. 그러면 시민들이 그거에 대한 분노를 못 참는 거죠. 피가 피를 부르는 겁니다. 엄청난 피가 흐르고 시민군과 계엄군이 시가지 전투를 하는 이런 양상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엄군의 부대 성격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80년 광주에서도 첫 희생자가 발생한 후 시위가 한층 격화됐습니다. 니어커 이거 시신 두고 실린 게 있어요. 수박 500원 해갖고. 그 시신을 보고 참여하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 학생권에 있던 이제 친구를 만나요. 일반 시민들하고 죽어간 뒤 우리도 총기가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그날은 하고 21일 날 저희들이 이제 하순 경찰서로 무기를 털러 가요. 전두환 등 신군부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장한 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했습니다. 무력 진압의 명분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후 헬기와 탱크를 동원해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이 희생됐습니다. 전부의 시신, 광주 시내에 있던 시신들 전부 다 운구해서 여기로 이제 관에 들어왔던 사람들만 이쪽으로 와서 안치했던 자리죠. 여기 안치했던 자리. 네. 선생님은 안 다치셨어요 그때? 나는 이제 대금 맞고 그것을 공포감에 그 아픔 통증도 모르고 10일 만에 알았어요. 영창에서. 그 10일 동안은 계속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 썩어가면서 이제 그 냄새 나고 그 썩어갈 때 그때서 알았어요. 80년 광주에서 벌어진 참상은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가 권력을 잡기 위한 시나리오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증언자는 광주 505 보안부대에 근무했던 허장환 씨였습니다. 증언에 앞서 확대 계엄을 실시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함을 깨닫고 변칙 수단을 강구하여 민중 폭동으로 혁명을 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민들은 폭도로 몰려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대통령 가까이 대요. 앞으로 정.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여세를 몰아 전두환은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987년 계엄 작전 명령에서 다시 광주에 특전사를 투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17년 기무사가 또다시 광주에 특전사를 투입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1987년 계엄 작전 명령을 발송한 사람은 박희도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전 육군 참모총장 예비역 육군대장 박희도입니다. 죄도 없는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촛불 세력에 연합을 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빨갱이들에게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계엄 작전 명령은 누구의 지시로 작성된 것일까? 박희도 씨는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1987년) 계엄 작전 명령 주무관은 작전 참모부장 이문석 장군이었습니다. 이문석 장군은 퇴역 후 총무처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작전 명령 작성 경위를 듣기 위해 이문석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단군님 안 계신가요? 장관이요? 네. 제가 옛날 군대 관련된 거 좀 여쭤보려고. 이건데 눈도 건강은 보이시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요. 당시에 계엄 소요 진압 작전 문건을 만드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소요 진압 작전이라는 예. 원래 정상들도 계엄 네. 에 대한 예. 그때는 소요 사태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원칙이 있었지. 아, 그래요. 원래 그럼 그 처음에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은 전두환 대통령 아무래도 그때는 예. 그러니까 그런 소요 사태에 대비해서 예. 계획을 짜봐라 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왜 이 계엄 지시를 왜 하셨다고 보십니까? 막 분마 사태도 그렇고 뭐 네. 전부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예. 가령 격화되면은 또 좋지. 아, 그렇죠. 혹시 언제쯤에 전두환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는지 기억은 안 나시나요? 우리는 뭐 네. 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뭐 참모총장을 지시하고. 그럼 박희도 총장께 들으신 거군요,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이 박희도 육군 참모총장에게 계엄 작전 명령을 세우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무대에서 다 나오셨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87년 6월 항쟁 당시 군을 동원할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1987년 계엄 작전 명령 제87-45는 그가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의결하기도 전에 군을 동원해 시민을 겨냥한 작전 명령 제87-4호. 12.12 사태에 이어 전두환이 기획한 두 번째 군부 쿠데타였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TV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12월 3일 밤 10시 23분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총격으로 사망한 1979년 12.6 사태, 그리고 이듬해인 5월 전국으로 확대된 비상계엄령.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영장 없이 체포와 구금이 가능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 남용됐던 비상계엄이 45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저도 지금 국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야심한 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비상계엄 선포. PD수첩도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국회 앞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잠깐만 지금 소속 말씀해주세요. 바로 다시 의원님도 오고 계시고 저희가 먼저 들어가기로 했고 퇴근했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제출했고 보여드렸고 근데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좌진이야. 아이씨. 국회의원입니다. 의원님 오셨어요? 괜찮아요. 예. 모르시라고. 의원님이라고. 의원님이 들어가야 문제를 해결하죠. 들어가세요. 국회의원입니다.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국회 의결. 자, 보좌진 다 들어가세요. 보좌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해제해야 합니다. 네네. 지금 이제 대통령 그 담화만 보고 다들 속속들이 지금 국회로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뭐 이거를 소집 해제를 하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계엄령 해제. 만약 국회 폐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저는 그런 사태까지 가게 되면은 정말 폭동 수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안 가길 바랍니다. 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동훈 대표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여야 의원들이 속속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계엄령 해제를 위한 151명의 국회의원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이 방송을 계신 국회의원, 보고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와 주십시오.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 해제해야 합니다. 경찰은 밤 10시 50분경부터 국회 외곽문을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기도 했습니다. 빨리 열어. 여기 지금 비상계엄 하에 열을 수 없다라고 지시가 받아서 비상계엄 불법 계엄이래.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공무원 아니야? 저희가 지금 현재로 저희가 어떤 병한테 명령받았길래 이런 소리를 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못 들어가니 말이 돼? 비상계엄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밤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국회 앞으로 속속 집결했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1시간 뒤 계엄사령관에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이 임명됐습니다. 명의는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나왔는데요.
국회 활동 금지, 언론 출판 검열, 파업과 집회 금지 등이 담긴 포고령 1호가 발표됐습니다. 시내 곳곳에 계엄군이 배치되고 도로엔 장갑차까지 등장했습니다. 제가 0시 40분에 시작할 때 혼자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빨리 이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 시각 충정로의 한 건물 앞에서도 계엄군이 포착됐습니다. 김어준 대표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국 앞. 당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었던 상황. 군인 차량은 여기 이제 버스 2대, 지휘 차량 1대가 있었고 일단 송출 직후에 다수 군인이 주차장에 있다고 전달을 받았고 일단 앞문을 잠그고 다른 올라올 수 있는 다른 경로의 통로들도 일단은 문을 잠궈 놓고 어떻게든 방송을 계속 해야 하고 계속 군인의 숫자가 많아지고 계속 진입을 하려는 것 같은 의도가 보이는 걸로 봐서는 아마 저희 방송 자체를 좀 무력화하려는 게 아닌가. 헬기 떴어? 헬기 떴어. 미치겠네. 헬기 떴어, 헬기 떴어. 근데 저거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여의도. 자정을 앞둔 시각. 군 헬기가 여의도 국회 상공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좀 흐물흐물 보이라는데? 무슨 상황 전파 받으셨는지 잡으면서. 네? 무슨 상황 전파 받으셨는지? 지금 공수부대가 지금 후문으로 진입 중이라고 해가지고. 공수부대? 네. 밤 11시 50분. 무장 병력을 태운 공수부대 헬기가 국회 운동장에 착륙했습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특전사와 수방사에 소속된 최정예 특수부대. 그중에서도 특수전 사령부 소속 707 특수임무단은 전시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급 대테러 특수부대입니다.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특수부대. 계엄군의 진입을 막으려는 이들의 대치가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K1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특수부대 요원들. 곳곳에서 계엄군을 막으려는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밤 0시 34분. 본청 출입이 수월하지 않자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본회의장이 있는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상황에서 일단은 막아야겠다라는 생각, 몸으로 막다가 이제 저도 쓰러지는 과정에서 이제 뭐 안경 날라가고 핸드폰 모든 가방도 끊어질 뻔했고요. 그래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본청 진입에 성공한 계엄군은 국회 본회의장이 있는 3층 로텐더홀 앞까지 빠르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집중하지 마. 비키라고. 나오세요. 같이 한번 나와. 나오시면. 거기 번쩍 앞에 번쩍.
많은 것도 나왔습니다. 다른 데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물 꺼달래요. 물 꺼달래요. 물 꺼달래요. 물 꺼주세요. 물. 저기 그 창문 넘어가지고 이쪽으로 진입하려고 그러니까 수학이랑 그 물. 오늘 내일 몰라서라. 국회 보좌진들과 당직자들은 스크럼을 짜며 계엄군의 본회의장 진입을 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자정을 넘긴 0시 48분.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건이 안 올라왔어요. 지금 전체 팀으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잠깐 좀 계세요. 이게 국회의장도 마음이 급하죠. 안건 상정이 늦어지면서 초조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10여 분이 더 흐른 새벽 1시 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 190명의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통과됐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1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엄이 선포된 지 155분 만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나가서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 나가세요. 다 책임지십니다. 네.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도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이동하자. 자, 이동하자. 이동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뜻을 외면한 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복귀도 못하게 하세요. 복귀할 걸 왜 오는 거야? 복귀하세요. 그러니까 복귀할 걸 뭐하러 오냐고. 국민 여러분 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복귀 계엄령인데 지금 뭘 도와줘 지금?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 저희가 뒤에 여러 가지 돌부진에서 네, 알겠습니다. 복귀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복귀하려고 합니다. 복귀하려고 합니다. 야, 못 지나가. 너는 결국 군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2시간 반이 지나서야 모두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 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의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우리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그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사태를 봤을 때 탄핵이 아니라 더 강력한 처벌을 해도 모자란 이 치광인 짓을
대통령이라는 윤석열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개혁신당으로서도 즉각 이런 미치광이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이 진정되고 나면 즉각적으로 검찰 등 군사기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를 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군사 반란에 준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시민들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국회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친위 쿠데타를 방불케 한 비상계엄은 성숙한 시민들과 국회에 막혀 6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체 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시간을 되짚어봤습니다. 지휘관 누구십니까? 지휘관 누구십니까? 지휘관 누구십니까? 여기 무전기 있네. 지휘관 누구십니까? 출수명령 내려갔어요. 지휘관이시죠? 지휘관이시죠? 소속 밝혀주십시오. 저희 한 개헌권이 아닙니다. 여기 소속은 여러분 가서 지휘관한테 항의하셔야 됩니다. 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은 지난 9월 국방부 장관으로 전격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언제부터 인연을 맺었죠? 처음 인연. 고등학교 때부터 맺었습니다. 그렇죠. 중앙고 3학년 학도 호국 단장 시절 윤석열은 2학년 후배여서 의기투합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다 충안고지 않습니까? 건의할 수 있는 사람도 계엄이 선포된 계엄의 키맨은 3명입니다.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 그리고 방첩사령관입니다. 그중에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충안고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로 내정되며 경호처장 시절의 행적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과잉 심기 경호 논란을 일으킨 입틀막 사건뿐 아니라 군 간부들과의 한 비밀 회동도 문제가 됐습니다. 최근 이준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들여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 박선원 의원님 말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동적인 말씀하시는데 12.12 군사반란의 핵심이었던 방첩, 수방, 특전사령관이 사적인 모임을 이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 다신 떠올리기 싫은 계엄이란 단어에 등장해 민심은 양극으로 요동쳤습니다. 이놈들은 역도야! 역도의 졸개야! 한남동을 알아? 내 아들이 역도의 졸개가 될 수 없어! 의혹을 오히려 괴담, 음모론으로 일축했던 보수 진영.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습니까? 뭐 여기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거조차 없는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농단, 국정농단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장관 되신 다음에 계엄 발동 건의할 생각은 없으시죠? 네,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3일 국민들은 괴담을 현실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무려 45년 만의 계엄, 그 배경은 무엇일까? 윤 대통령의 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반국가 세력은 임기 첫 해부터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쳐온 윤 대통령. 여러 공식석상에서 언급했지만 반국가 세력은 국가보안법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12월 3일 국회 장악을 위해 무력을 집중시킨 계엄사. 만약 장악에 성공했다면 절묘한 한 수가 됐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명태균 씨가 진실을 밝혀달라며 특검을 요청한 것이 바로 이날 오후였고, 국회는 주요 쟁점들의 의결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대폭 감액한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부터 관저 이전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장 탄핵과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게다가 김건희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표결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3일 누구도 예상 못한 사태에 서울의 밤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무력 충돌은 적었고 대치 상황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예, 빨리 일일이 보내주십시오. 예, 공격 조정해도 지금 보내주세요. 일단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앞쪽에 탄알집을 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파란색 뭔가를 보실 수 있어요, 영상에. 그거 자체가 훈련할 때만 사용하는 장비예요. UTM 탄이라고. 그만큼 평소 작전이 아니라 계엄 임무에 투입이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병력들까지 빨리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이거 자체가 그들이 자신의 임무가 확실히 뭔지 모르고서 왔다라는 거죠. 어젯밤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령도 발표됐습니다. 포고령이 발표된 건 밤 11시. 하지만 자정 무렵에서야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을 맞이한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병력이 출동한 곳 또한 극히 일부의 장소뿐. 방송사, 서울역 등 주요 장소들에 대한 점령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과부적이었다. 김용현 장관은 서울의 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비상계엄은 1979년 11.6 사태 당시 선포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모의 재판에서 재판장을 맡아 쿠데타를 주도한 전두환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걸석으로 피고인은 이제 없지만 걸석으로 우리가 모의 재판을 라운지에서 했죠. 나는 이제 거기서 재판장을 했고 추계로 기소된 전두환 무기징역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 강릉으로 좀 피신해 있으라고 그래서 가 있었지. 또 모의 재판 때문에 피신까지 하게 된 거예요? 아유, 그거는 당연히 도망가야지. 45년 뒤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 기능을 중단시키려 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행위는 어떤 처벌 대상일까? 여인영 방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이준우 수방사령관,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지난해 4월 한남동. 군의 거물급 장군들이 극비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을 호출한 사람은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었습니다. 아니 경호처장이 뭐라고 이 육군의 가장 핵심적인 작전사령관들을 공간으로 불러서 회동을 합니까? 저 같은 경우도 수방사령관 25개월 했지만 저는 25개월 동안 경호처장 직무실에도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경호처장이 주요 사령관들을 호출한 건 이례적입니다. 이 3명의 사령관은 하는 일이 쿠데타 방지 업무입니다. 그런데 쿠데타를 단 한 번도 방지한 적이 없죠. 다 쿠데타를 일으킨 분들입니다. 예, 주역입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이 군의 핵심 부대 사령관들을 불러 계엄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동적인 말씀하시는데 이런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은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계엄 준비 작전이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계엄 문제는 최소한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되고 군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유대한민국 상황에서 이런 걸 지금 이 상황에서 계엄이 과연 통할 것인지 이것부터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뒤 12월 3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부대를 이끌고 출동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렸던 이른바 비상대권을 장악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의 주역으로 나선 겁니다. (1982년) 육군사관학교 38기 임관식에서 김용현 상도는 우수한 성적으로 교장상을 받았습니다. 임관한 뒤에도 육사 38기의 선두주자로 출세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로부터 40년 뒤 예비역 중장 김용현은 충암고 1년 후배인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 됐습니다.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할 만한 군 출신 전문가를 만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김용현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김용현의 6년 후배 송창욱 예비역 중령을 만났습니다. 송 중령은 육사 44기 수석 입학생. 임관 후 청와대 55경비대대에서 김용현 대위를 만났습니다. 대통령을 지척에서 경호하는 55경비단은 육사 엘리트들이 가던 노른자위 보직. 그중에서도 김용현은 유난히 대통령의 심기경호에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김용현이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려다 남산의 높이까지 낮춘 사건은 55경비단에서 유명한 일화였다고 합니다. 이후 김용현은 수도권 인근의 주요 사단장을 거쳐 육군본부, 수방사령관, 합참작전본부장 등 요직을 거쳤습니다. 김용현을 잘 아는 군 인사들은 그를 야심이 많고 처세에 능한 군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장 진급에 실패해 삼성 장군으로 예편한 김용현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충암고 1년 후배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나선 겁니다. 김용현은 군 출신 지지자들을 모아 포럼을 조직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고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뒤 김용현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주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방부 시설로 이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군 장성들과 한울타리 안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청와대 개방 관련 발표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경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그걸 잘 시간대를 판단해서 그 경로를 선택할 것이다. 경호처장이 된 김용현도 해병대 사령관 관사로 쓰던 건물에 입주했습니다. 김용현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를 근접 경호하며 이른바 문고리 권력을 장악한 김용현 경호처장. 명실상부한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였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2년 10월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가 벌어져 위기감은 더 커졌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은 대통령 경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기존 경호법 조항에는 필요한 경우 군과 경찰과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를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것으로 개정하겠다는 시도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년 동안 사라졌던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을 부활시켰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육해 공군과 해병대를 사열했습니다. 2023년 10월 육군 인사에서 윤 대통령은 국군의 날 행사 기획단장 박안수 중장을 육군 참모총장에 전격 기용했습니다. 12.3 친위 쿠데타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참모총장. 하지만 계엄 실세로 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그때서 대통령께서 담화하시는 걸 보고 알았고, 바로 이어지는 정군 지휘관회의에서 명확하게 인지가 했습니다. 국회에 군부대 투입할 때 군부대 투입의 명령을 하셨죠? 군부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명령을 해서 누구의 명령으로 헬기가 들어왔습니까? 계엄 사령관이 지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부대가 왔습니까?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2023년 11월 곽종근 장군이 삼성 장군에 진급하며 육군 특수전 사령관에 임명됐습니다. 특전사는 1980년 광주 민주항쟁 당시에도 진압군으로 투입된 부대입니다. 곽종근 장군은 특전사령관에 임명되기 전 1, 2차 진급에 실패하고 한직에 머물던 군인이었습니다. 동기들 중 사성 장군이 배출된 상황에서 후배 기수의 몫이 된 삼성 장군에 뒤늦게 진급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합니다. 2023년 가을 인사에서는 수도방위 사령관도 교체됐습니다. 수방사는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또 다른 쿠데타를 막기 위해 창설한 부대입니다. 예하의 보병사단을 비롯해 방공여단, 포병단, 특수임무대대 등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방사령관에 이진우 장군을 임명했습니다. 2023년 가을 육군 인사의 핵심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라고 합니다. 여인형 장군은 충암고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경호처장의 고등학교 후배였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초고속 승진은 국회에서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여인형 장군에 대해서는 너무 빨리 진급하고 있어요.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충암고 후배 여인형 사령관 밀어주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군이 후보자를 중심으로 사조직이 돼버린다면 군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군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정권 보위를 위한 군으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충암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중에 4명을 가지고 충암파는 이 자체가 군의 분열을 이렇게 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의 참 마음이 아픕니다. 대통령과 경호처장이 믿을 만한 군인, 그가 바로 고교 후배 여인형이었던 겁니다. 여인형 사령관은 후속 인사를 통해 방첩사의 친정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보통 방첩사령부 내부 요원들이 승진해서 가는 자리였던 참모장과 기획관리실장 자리에 방첩사 외부의 측근을 임명한 겁니다. 그 무렵 국방부 장관이 이종섭에서 신원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가을에 육군 인사를 주도한 사람은 다름 아닌 김용현 경호처장이라고 합니다. 2023년 가을 육군 인사를 계기로 이른바 김용현 라인이 구축됐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 그들입니다. 12.3 친위 쿠데타에서 핵심 역할을 한 장군들을 2023년 가을에 이미 군 요소에 포진시켰던 겁니다. 2023년 11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야당은 특검 수사를 추진했습니다. 정권의 대응도 거칠어졌습니다.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장.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의원에게 김용현 경호처장이 직접 폭력을 행사합니다. (2024년 2월)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벌어진 이른바 입틀막, 즉 경호원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는 장면은 윤석열 정부의 불통을 상징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삼청동 안가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실세 5명이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경호처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이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의지를 밝혔습니다.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2024년 4월 김용현 경호처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공관으로 호출한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 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 2024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김용현 경호처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삼청동 안가에 부른 자리였습니다.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라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 이에 앞서 2024년 4월 육군의 장성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승호 합참작전본부장, 정진팔 육군 교육사령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그리고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승진했습니다. 2024년 6월 삼청동 안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경호처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다 신임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합류했습니다. 이 4명이 대통령님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들입니다. 6월 4일 화요일 15시부로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그 무렵 휴전선에서는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고 대북 확성기가 재가동됐습니다. 북한도 5월부터 오물풍선을 날리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오물풍선에 차량이 부서지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은 한국군이 평양까지 무인기를 보냈다고 비난했습니다. 연평도에서는 대규모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언제 국지전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위기감이 더 커졌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두 달 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사령관들을 상대로 계엄시 출동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비상계엄 선포되면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1, 3,
구공수 여단 등 예하부대 출동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비상계엄 시 수도방위사령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출동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2024년 11월) 장성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해군과 공군은 삼성 장군 인사가 있었지만 육군은 이례적으로 삼성 장군의 인사 이동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이들을 그대로 유임을 시키는 겁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그냥 전보나 승진 없이 유임을 시켰던 관계는 바로 그 무렵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과 함께 계엄을 모의하고 준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유임을 시키지 않았나 싶어요. 이번에 3스타 인사를 안 해버렸잖아. 그대로 남겨놨잖아. 이미 준비를 한 거지. 일부러 우리가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를 그대로 놔둔 거야. 놔둬야 하니까. 원래는 여인형 일을 육군 총장 시키고 그렇게 가는 게 맞거든. 육군에서 안 했잖아. 그래서 놔두고 준비를 한 거지. 그게 우리는 몰랐는데 왜 안 했을까 했는데 지금 준비해온 애들하고 얘기하면 그게 그대로 쭉 가니까. 그 무렵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특단의 대책, 즉 계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날부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선포문,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1979년 전두환 등 신군부의 계엄 문건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11월 30일 김용현 장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비상계엄이 임박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심하실 것이다.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관위와 여론조사 기관 등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다. 12월 1일 윤 대통령은 김용현 장관을 불러 계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2에서 3만 명 정도 동원이 돼야 할 텐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천에서 5천 명 정도가 가능합니다. 계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첫 번째로 계엄 선포문이 있어야 하고 이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세 번째로 포고령이 필요합니다. 이걸 준비할 수 있겠나? 어떻게 군이 국민이 준 총을 들고 국민을 향해서 총을 겨눌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도 대통령이 계엄해. 그러면 제대로 된 군인이면 이거 계엄 상황입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게 계엄해야 될 요건이냐? 당신 쿠데타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당신이 내란죄야. 그리고 오히려 그 군인들이 대통령을 진짜 바로 억류하거나 대통령을 잡아서 경찰에 넘겨야 돼요. 현행범으로. 쿠데타에 동원된 장군들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TV를 통해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령관께서 계엄이 선포될 것을 정확히 아신 시점은 언제입니까? 제가 그걸 정확히 안 시점은 명백하게 TV를 보고 거기에 비상계엄령 말씀하시고 문구가 떠져 있는 그 상태에서 이게 비상계엄령이 발동한 거구나라고 딱 인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적 있을까요? 책임 다 하실 거라고 했는데 구속 포함하신 말씀이실까요? 곽종근 사령관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임무를 통보받은 것은 12월 1일 계엄 이틀 전이었습니다. 전국이 혼란하여 계엄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비상 상황에 대비하라.
계엄이 발생하면 국회하고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수원선거연수원 등의 특전사 부대를 투입시켜 시설을 확보하라. 친위 쿠데타 당일인 12월 3일, 곽정근 사령관은 오전부터 출동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오늘 헬기 몇 대가 출동 가능한가? UH-60 블랙호크 12대가 출동 가능합니다. (10분에서 20분) 뒤에 상황 발표가 있다. 밤 9시 45분, 김용현 장관이 전화를 걸어 때가 왔다고 알렸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계엄 사실을 통보받은 장군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할 군이 결국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습니다. 시민들의 힘에 막혀 12.3 친위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친위 쿠데타의 주역을 맡았던 장군들은 제각기 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지금 여기 50명의 지휘관들이 앉아 있어요. 여기 중에서 TV 보고 비상계엄을 아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창피한 줄 아세요, 다들. 사랑의 마음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춘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